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즐겨 듣는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앞에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스승으로 삼을 인물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자님이 논어에서 쓴 말인데요.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본받거나 반면교사처럼 나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만난 상황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었긴 하지만 정말 공자님 말씀 중에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크게 세 사람에게서 인생의 교훈을 얻었어요. 올해 37살인 제가 결혼 생각이 있었음에도 혼자인 이유가 되는 교훈이기도 하죠. 현재 수원에 있는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 다닐 때 학교 다녀서 졸업하고 취업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했고 또 그동안 연애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연애가 좀 평범하지가 않았네요. 제가 만났던 이 두 놈이 제게 커다란 인생 수업을 해주고 떠났거든요. 첫 번째 남자는 제가 졸업하고 막 이직하기 전에 잠깐 다니던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 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 저보다 5살 많았고 말을 참 잘했어요. 청산유수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얼굴도 준수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의 그 사람은 저와 연애를 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쯤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퇴사를 했어요. 대학 동기와 함께 창업을 한다고 하면서요. 원래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유능했던 사람이기에 그다지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일이 잘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회사 대표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 하면서 생각도 없던 사람에게 희망을 마구 주입해댔죠. 정말 일이 잘 되는지 제게 이것저것 선물 공세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눈에 값비싼 선물이 보이니까 와, 정말 일이 잘 풀리는구나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돼 바빠서 저와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고 연락도 잘 안 됐지만 그냥 사업이 그렇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하루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 선물을 제게 가져다 드려라 하고 내밀고는 부모님 안부를 물으면서 말하더군요. 지영아, 아버님 은퇴 얼마 안 남으셨지? 요새 아버님 나이대 어른들 퇴직금 투자 많이 하시잖아. 전부 다는 절대 아니고 일부만 그냥 보장되는 곳에 재미 볼 정도로 안전하게. 이왕 할 거면 미래 사회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어? 부담 주는 거 아니고 그냥 여쭤만 봐. 아마 아버님도 주변 친구분들 투자해서 돈 만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서 솔깃하실걸?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이때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남자는 이 말을 하고 일주일 뒤에 돌연 잠수를 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게 했던 저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했던 것처럼 선물을 마구 뿌리고 다니면서 넌지시 꺼냈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투자에는 영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얼버무리기만 했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 퇴직금을 살린 거죠.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진 남자의 주변 지인들이 여자친구였던 제게 몇 달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사기꾼 자식 어디 있는지 아냐고 바른 대로 되라고 말이죠. 근데 저라고 알 턱이 있나요? 저 또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 후로 저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언변술사들이 사기꾼인 건 아니지만 트라우마가 뭔지 또 만약 제 앞에 또 말을 참 잘하는 남자가 나타난다면 제가 그 사람이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구분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그냥 거짓말을 해도 티가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후 2년 정도 흘렀을까요? 제 인생의 두 번째 교훈을 준 남자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만남에는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어요. 직접 보거나 누구에게 소개를 받은 게 아닌 SNS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직장을 다닌 사람도 도망 다니는 사기꾼인데 만나게 된 계기가 정말 중요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SNS에는 정말 깔끔하게 잘 사는 독신남 느낌이 났습니다. 종종 올리는 사진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 사진이 보이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어서 정갈하게 담아 먹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산책을 하거나 운동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진도 올라왔어요. 평소에 참 혼자서 알차게 사는구나 했는데 그 사람한테서 SNS를 통해서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타이밍이 뭔지 그때 딱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 후라서 제 외로움 지수가 극상을 찍었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종종 안부를 묻고 올린 사진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실제로 만나게 됐어요. 실제로 만나 느낀 인상도 딱 본인 SNS에 올리는 사진처럼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남자에게서 받은 교훈대로 말은 유창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희가 사귀기 시작하면서 제게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매일같이 회사로 데리러 오고 집에 데려다 주고 매일 주말마다 본인 집으로 초대해서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죠. 너랑 결혼하면 매일 이렇게 내가 해준 음식 먹고 행복해하는 얼굴 볼 수 있겠지? 내가 매일 우리 지영이 아침밥 해줄게. 나한테 시집 와라. 아, 정말 이렇게 가정적인 남자라면 결혼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정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정이 있는 남자였거든요. 이미 숙련된 연습을 거쳐서 제게 그 매력을 뽐낸 거였죠. 충격적이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뉴질랜드에 애들 데리고 가서 살던 그 사람의 와이프 되는 사람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 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제게 상간녀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네요. 홍지영, 홍지영이라는 년 어딨어? 애 아빠 꼬여낸 홍지영이라는 여자 어딨냐고. 본처가 외국 가서 애들 키우는 틈에 그 본처 자리 꿰찬 첩년 어딨냐고. 그 남자, 아니 그놈은 기러기 아빠였고 아내와 자식을 외국에 보낸 후에 마치 독신인 척 SNS에 사진을 올려서 활동을 한 겁니다. 처음 만남이 인터넷 세상이었으니 그 남자의 제대로 된 신상도 과거도 알 수 없던 저는 거기에 무력하게 속고 만 거였죠. 나중에 회사로 남편 상간녀를 찾아온 그 아내라는 사람과 오해는 풀기는 했어요. 제게는 그 인간이 먼저 접근을 해온 것과 독신인 척 굴었던 증거가 수두룩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정말 미혼인 줄 알고 만났으니 저도 좀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어쨌든 부수적인 피해자가 된 겁니다. 회사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사그라들고 오해가 풀리긴 했어도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회사에서 아무리 진실이 밝혀진다 한들 완전히 없던 일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생산직 자리로 말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제가 얻은 교훈은 그냥 남자를 만나지 말자였었네요. 그냥 나는 보는 눈도 타이밍도 또 팔자도 영 아닌 것 같으니 그냥 이번 생에서는 남자를 만날 생각 자체를 접자고요. 한번 내가 만나는 남자의 아내라는 사람에게 머리채를 잡혀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극단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비혼 선언을 한 딸이 안타까워 위로의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셨고 저희 오빠는 제가 크게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아내라는 여자랑 그놈 다 모욕죄,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크게 분노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크게 피가 끓어오를 정도로 분노를 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사무치게 슬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직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 공백 동안 정말 집에만 있었어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 사건이 저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확실히 그때 저는 큰 우울증을 앓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희 오빠는 저를 따로 불러냈죠. 나이 차가 7살 나는 오빠는 어려서부터 저를 업고 키우다시피 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바쁘실 때, 아니 안 바쁘실 때도 절 챙기는 건 오빠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오빠는 이미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학교가 한 동네에 있었던 터라 학교 시간이 맞으면 자주 마주쳤죠. 오빠랑 집에 가는 길에 마주치면 오빠는 제게 와서 당연하다는 듯이 제 책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시험 못 봤어? 선생님한테 혼났어? 너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그림만 그렸지? 그리고 저를 끌고 제 화 풀어준다고 집 앞 슈퍼에 가서 원하는 대로 고르라고 하면서 용돈을 탕진했죠. 그래서 저는 종종 간식이 먹고 싶을 때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었어도 오빠 앞에서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오빠도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나중에는 별말 없이 그냥 웃으면서 간식을 사줬거든요. 늘 틱틱거리기는 해도 늘 뒤에서는 말없이 저를 돌보는 오빠는 어쩌면 제가 몇 번 연애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왜 여자는 집안 남자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어떤 타입임에 따라서 연애나 결혼을 하는 유형이 확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오빠같이 번듯한 사람이 어딘가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 줄도 모르죠. 오빠는 나이가 들어도 예전 모습 그대로 저를 챙겼습니다. 제가 한창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도 정말 귀찮을 정도로 저를 불러댔죠. 그때 오빠는 결혼해서 신혼 시절이었는데요. 거의 매일 제게 연락해서 저를 불렀어요. 야, 홍지영, 너 집이지? 우리 지금 외식하려고 하는데 너도 와. 우리 땡땡 갈 건데 너 거기 파스타 좋아하잖아. 나오기 싫으면 포장해서 가져다 주고. 근데 그냥 나와서 먹는 게 낫지 않겠어? 너한테 배달 가면서 면 뿰다. 홍지영, 또 집이지? 주말에 승찬이 데리고 놀이동산 갈 거야. 근데 그날 네 새언니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가. 와서 오빠 좀 도와주라. 나 혼자 승찬이 체력 감당 못해. 매일 그렇게 집에 있지 말고 놀이기구 타면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지영아, 23, 24, 25일 시간 비워놔. 우리 제주도 갈 건데 네 비행기 표까지 예매했어. 집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시간 지켜서 나와라. 그때는 오빠가 너무 귀찮았는데 다 우울증에 빠진 동생을 절망이라는 동굴에서 꺼내기 위한 오빠의 노력이었던 거죠. 솔직히 새언니에게도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했는데 부창부수라고 하잖아요. 새언니도 오빠처럼 배려심 깊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언제든 가도 늘 웃는 얼굴로 저를 환영해주니 정말 감사했고요. 오빠와 또 오빠의 가족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복을 해서 우울증을 이겨냈고 이직에도 성공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빠의 노력에도 바뀌지 않는 게 있었으니 바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제 생각이었어요. 이직을 해서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누구를 만날 시간도 없었지만 생각도 생기지 않았어요. 거의 근 7년 동안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낸 결정적인 계기, 세 번째 만남이 제 37살 인생에 생기고 말았네요. 제가 막 37살을 앞뒀을 때 평소 친하게 지냈던 선임이 제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게 그 시발점이 됐죠. 지영 씨, 혹시 소개 안 받을래? 남자 소개. 저요? 아니요, 됐어요. 지영 씨는 꼭 그러더라. 이런 얘기만 나오면 다 됐다고 싫다고 하는 거. 그냥 만나만 봐. 지영 씨도 아는 사람이야. 왜 저번 주에 같이 저녁 먹었던 날, 그날 내 친구들 만나서 합석했었잖아. 선임의 말대로 동기와 함께 퇴근 후에 저녁을 함께 했는데 들어갔던 식당에서 선임의 친구 무리를 마주쳤거든요. 평소 사람 좋아하고 굉장히 외향적인 선임은 제게 반강제적으로 합석을 하겠다는 허락을 받아내서 선임의 친구들과 예상도 못했던 식사까지 하게 됐었죠. 그날 뭐 느낌 없었어? 왜 얼굴 뚫릴 것 같은 느낌 없었냐고. 내 친구 하나가 계속 지영 씨 얼굴 보는 거 내가 봤는데 그 친구가 공무원이거든. 나랑 동갑이라서 지영 씨하고는 5살 차이 날 거야. 성격도 좋고 얼굴은 그날 봐서 기억날 거잖아.
깔끔하게 잘생겼지. 키도 그 정도면 큰 거고. 근데 걔가 그날부터 나한테 지영 씨 좀 소개시켜 달라고 난리다. 지영 씨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 원래 이런 부탁 하는 애가 아니거든. 진짜 만나만 봐, 만나만. 처음엔 그냥 친구로 시작해도 좋고, 어? 애가 정말 괜찮아서 그래. 지영 씨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선임의 끈질긴 설득도 제게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단호한 만큼 선임도 포기를 모르더군요. 일주일 정도 정말 애절할 정도로 저를 구워 삶아서 끝내 번호만 교환하겠다라는 대답을 얻어내고야 말았죠. 그렇게 저는 저와 어울릴 것 같다는 남자와 연락부터 트게 됐습니다. 제가 선임에게 제 번호를 줘도 된다는 말을 한 그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다렸다고, 오랜만이라고, 그날 밥만 먹고 헤어지기 너무 아쉬웠다고, 기다림 끝에 이렇게 연락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문자가 연달아서 왔죠.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문자들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저의 심드렁한 대답이나 반응에도 그 남자는 특유의 해맑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며칠 연락만 하면서 저는 그 남자의 모든 정보를 그 남자를 통해서 알게 됐네요. 고향은 전라북도고 어느 초등학교를 나와서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세계사였는데 세계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고 좋은 분이라서 그랬다는 거. 또 대학 입학하면서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것과 처음 혼자 살기 시작한 동네는 어디였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이제 자취하면서 동생이랑 아침에 화장지 쓰는 문제로 안 싸워도 돼서 너무 좋았다는 거. 그리고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오른손으로 쓰라고 해서 양손잡이가 됐다는 것도 알게 됐고 대학 졸업하고 원래 캐나다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냥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과 부모님이 고향에서 큰 장어집을 하시는데 본인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한다. 아무튼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날씨, 계절, 색깔까지 다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성장 과정, 가족 관계 등등 안 들은 게 하나도 없었네요. 아마 며칠 동안 문자가 아니라 전화로 들었다면 그 방대한 정보의 용량 때문에 듣는 내내 제 귀에서는 피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남자는 본인 얘기를 제게 주체 못하고 하는 만큼 제게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잘해볼 생각이 없었던 저는 그냥저냥 최소한의 대답만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 괜히 저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희망 고문하는 거라서 빨리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끝내야겠다 마음을 먹고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만나기로 한 주말, 저를 만나서 기쁘다는 걸 숨길 생각도 없이 온몸으로 뿜어내는 남자에게 앞으로 만날 생각이 없다는 걸 전하려고 했을 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나와서 제 상황이 이러하니 앞으로 연락도 안 했으면 한다는 걸 말하려고 상호 씨 라고 입을 떼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빨리 말이나 하자 하고 안 받다가 두 번째로 울리자 뭔가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얼른 받았죠. 근데 지금도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건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던 저희 오빠의 차가 사고로 전복이 됐고 안에 타고 있던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제 조카가 모두 사망했다는 연락이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길바닥에 주저앉았죠. 지영 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요? 저 지금 병원 가야 돼요. 병원. 어떡해? 우리 오빠가 같이 밥 잘만 먹고 나온 사람이 갑자기 주저앉아 덜덜 떨면서 제대로 된 말도 못하니 그 남자도 처음에는 당황을 했죠. 근데 제 토막된 말을 듣고
얼추 알아들었는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저를 부축해서 본인 차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오빠가 이송된 병원으로 저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오는 조문객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례식.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린아이가 포함된 일가족이 사고로 모두 죽었으니 그 유가족들에게 감히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병원에서부터 몇 번은 울다가 실신하셔서 장례식에서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셨고요. 제가 눈물 범벅의 얼굴로 어머니 대신 아버지 옆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다리가 몇 번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는데 간신히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있다가 오빠 영정사진을 마주하면 다시 탁 하고 힘이 풀려서 쓰러지듯 바닥에 나둥그라졌어요. 그때 제 옆에서 저를 부축해주고 손을 잡아준 게 그 남자였습니다. 연락을 며칠 했어도 그날 처음 만난 남자가 3일 내내 제 옆을 지켜줬어요.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냥 가보셔도 된다는 말도 못했었네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저희 오빠와 새언니, 조카의 장례식 손님들을 안내하고 또 음식도 나르고 울다 실신한 어머니를 업고 달린 것도 다 그 남자였어요. 오빠와 새언니, 조카를 보내주고 나서도 그 남자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식과 며느리와 손주를 보내고 조금의 일상생활을 하게 된 부모님께서 그 남자에 대한 질문을 하셨죠. 마치 빠진 물에서 구해준 은인 찾는 것처럼 그때 같이 온 남자 대체 누구냐고요. 그 후 저는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그 남자가 했던 것처럼 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연을 끊으려던 그 남자는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 예비 남편이 되어 있었죠. 연애 반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예비 남편은 저를 만나는 내내 마치 저를 만나기 위해 살아온 사람처럼 굴었어요. 저를 만나서 하고 싶었던 것,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었던 것 제게 다 해주고 싶은 게 늘 넘쳐나는 사람이었죠. 늘 하던 일도 저와 함께하면 다르게 느껴진다고 그 특유의 어리버리한 웃음을 지으며 종종 말했어요. 약간 예비 남편을 볼 때면 와, 이 정도로 날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내가 내 가족이 가장 힘들 때 힘이 돼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날 좋아해 주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게 더 이상했어요. 제가 마음을 열고 좀 더 다가갈수록 저희 관계는 깊어졌고요. 그렇게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가서 제 확고한 비혼 생각은 와르르 무너졌어요. 예비 남편을 소개해준 선임은 내 그럴 줄 알았다. 너희 잘 어울린다고 했지? 라고 며칠 동안이나 소개를 거절했던 저를 놀렸어요. 그럴 만도 했죠. 집신도 제 짝에 있다고 이렇게 이번 생에 결혼은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대로 결혼을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예비 남편이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지영아, 혹시 내일 시간 돼? 내일? 응, 되지. 주말이잖아. 왜? 나 데리고 어디 가게? 어, 그건 맞는데 네가 싫으면 당연히 안 가고. 뭔데?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 아, 우리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서울로 올라오시는데 내일 네 얼굴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하시네. 사실 이번에 오시는 것도 빨리 너 보고 싶다고 갑자기 오시는 거라서 내가 미처 말을 못했어. 근데 아직 너 마음의 준비 안 됐으면 내가 어머니한테 잘 둘러댈게. 너 집안에 일 있거나 뭐 그런 걸로. 말을 너무 어렵게 꺼내길래 물어봤더니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얘기가 나온 건 맞지만 아직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소개를 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부담도 되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서 피하고 싶긴 했어도 예비 남편이 어렵게 꺼낸 얘기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도 일단 이미 저희 부모님을 만났었고 또 어차피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예비 남편에게는 알겠다고
만나 뵙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께서 평소 서울에서 가고 싶었던 뷔페형 레스토랑이 있었다고 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참 용의주도하다였습니다. 뷔페에서 식사를 하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눌 때는 잘 웃으시고 제게 곱다, 우리 아들이 도둑놈이다, 5살이나 어리네 하시다가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접시를 들고 일어나자마자 태도가 확 바뀌시더라고요. 본인이 먹을 걸 담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 뒤를 쫓으면서 정말 궁금한 걸 묻기 위해 움직이는 거였어요. 예비 남편이 다른 코너에서 음식을 담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 뒤에 바싹 붙어서 담지도 않을 음식을 눈으로 보면서 물으셨죠. 너 뭐 한다고 했지? 공장? 내가 생각하는 그 공장 맞니? 네? 아, 네. 뭐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공장이 뭔지 모르겠어서 땡땡전자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지영이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제대로 안 했구나. 공부하는 거 싫어했지? 그럴 것 같았어.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공무원 하시다가 은퇴하신 지 꽤 됐고 어머니께서는 주부신데 무료하실 때면 종종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세요. 어머, 너 아버지 따라 공무원 안 하고 뭐 했니? 너는 애 낳으면 너처럼 허송세월 보내게 하지 말고 꼭 상호 따라가게 공무원 시켜라. 대학 다니면서 시험 준비시켜서. 근데 어머니는 왜 아르바이트를 하셔? 아니, 아버지 퇴직금이나 연금은 어쩌고. 아, 어머니께서 그냥 집에만 있기 지루하실 때마다 하는 거라서요. 구청에서 종종 일자리 공고나면 그거 몇 개월 하시고 하세요. 정확하게 뭘 하는데? 종류는 많아요. 뭐 노인들 도우미 자리도 있고 환경 미화나 구청 건물 청소도 있었고요. 뭐? 건물 청소? 아유, 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정신이 쏙 빠질 만한 질문을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다가 돌연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듣더니 크게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러더니 쏙 자리로 가버리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는 한동안 멍하게 음식 앞에 있다가 아무거나 접시에 담고 어머니를 따라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예비 남편은 이미 접시를 가득 채우고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까 음식 가져올 때 저기서 지영이랑 같이 계시던데 둘이 무슨 얘기했어요?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음식 얘기하고 지영이 부모님 얘기했다.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이요? 그래.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럼 지영이는 우리 상호랑 결혼할 때 뭐 가져오는 건 없겠다. 지영이가 뭘 가져와요? 뭘 가져오긴. 결혼할 때 여자가 가져오는 게 따로 있나? 너 어머니가 건물 쓸고 다니면서 살림하면 친정에서 도움받는 거야 뻔할 거 아니니. 아유, 내가 이래서 선 봐서 결혼하라는 거였는데. 어머니, 너 같은 공무원 하는 여자 선 들어왔다고 했을 때 거절했었잖아. 같은 공무원이면 연금도 2배로 받는 건데. 요새는 공무원들이 일부러 같은 공무원 만난다고 하더라. 근데 아유, 공장? 지영아, 너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근데 우리 상호가 원래 공부를 워낙 잘해서 대학에서 교수 추천받아서 캐나다로 유학 가려다가 그거 포기하고 공무원 한 애야. 근데 그런 애가 분에 안 차는 결혼한다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한숨이 절로 나오지. 꽃분홍색 립스틱을 말끔하게 바른 입술이 조잘조잘 말하는 걸 듣고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싶은 말이 끌어 넘쳤습니다. 아, 그럼 왜 유학 안 보냈어? 그렇게 유망하고 잘났으면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보내고 비행기가 없었으면 비행기를 만들어서라도 보냈어야지. 그리고 공무원? 그래, 요새 바늘구멍이라고 하지만 붙을 사람들은 다 붙는 게 공무원 시험인데 뭐가 그렇게 특출나서 사람을 이렇게 눈앞에서 무시를 해? 그래봤자 월 200 받는 구급인 아들 둔 사람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연금 빼면 일반 직장인들이랑 뭐가 그렇게 달라서. 그리고 공장이 뭐 어때서?
그렇게 아래로 깔고 보는 공장에서 월 300, 아니 상여금까지 합치면 400 받는데 본인 아들 배로 버는 사람을 저렇게 괄시를 해? 와, 직업엔 귀천도 없다는데 저 인간한테는 계급이 있나 보네. 진짜 오랜만이다. 저렇게 노골적으로 몰상식한 사람. 하지만 제 마음의 소리를 애써 목구멍으로 넘기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저런 이유 입 아프게 대지 마시고 그냥 결혼 반대하세요. 지영아, 어머니, 아우 창피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게 대체 무슨... 잠깐 일어나요. 잠깐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줘. 어머, 얘가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이것 좀 놓고 가, 일단.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끌어서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사과한 후에 말이죠. 저는 혼자 남은 식당 자리에서 우두커니 앉아 마치 폭탄처럼 지나간 예비 시어머니의 잔상을 머리로 가만히 짚어봤어요. 와, 이게 대체 뭐지? 대체 뭐가 지나간 거지? 하고요. 어처구니가 없고 마치 얼굴에 예비 시어머니가 마시다가만 미지근한 커피를 제 얼굴에 뿌린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참 뒤 예비 남편이 침울한 표정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나타났고 예비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 다시 앉으시더니 절 보고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너 우리 상호 제대로 구워 삶았구나. 나한테 한 번 큰 소리 내지 않던 애가 너 때문에. 어머니, 그냥 식사하세요. 제발.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의 조용한 경고에 다시 입을 다물었고 따로 사과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후로는 아예 입을 여시지 않았어요.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그날 저를 데려다 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죠. 정말 미안해, 지영아. 우리 어머니가... 사실 나 캐나다 유학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그때 내가 조건을 다 충족을 못하고 내가 면접 본 학교에 나 말고 내정자가 있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진짜 많이 실망하셨어.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나 유학 보내고 나면 외국에서 공부한 자식 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많이 샀을 텐데 그거 못한 게 한인분이시거든. 그 갈증 풀어준 게 나 공무원 합격한 거야. 그 후로 나 공무원 된 거 자랑스러워서 가끔 저렇게 엇나가기도 하셔.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런 거 먼저 너한테도 말하고 어머니가 말실수 안 하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지영아.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예비 남편이 안쓰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허영심 많고 유난스러운 어머니 그늘에서 살아온 예비 남편이 따지고 보면 본인 잘못도 아닌데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함을 대신 사과를 해야 하는 이 상황도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예비 남편을 집에 보냈죠. 예비 남편에게는 괜찮다고 말하긴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던 게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자세하게 말은 안 했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고요. 아무리 결혼은 같이 사는 남편 보고 한다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라서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이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자초지종을 다 듣고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안서방 보면 그 착한 거 다 부모님께 배우고 자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가 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있다지만 아직도 그렇게 요상한 편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영아, 결혼 시댁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도 예전에 너희 친할머니한테 많이 당하고 살았다. 근데 아빠가 좋으니까 참고 살았지. 그게 좀 힘들긴 해도 옆에 내 편인 사람 하나 있으면 견딜만 하더라. 근데 이것도 다 네 판단, 네 선택이어야지. 네가 보고 알아서 판단해. 그게 끝에도 후회가 없어. 아닌 건 아닌 거고 지켜봐야 할 건 지켜봐야 하니까.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번 제대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예비 시어머니만 만났지 예비 시아버지나 시누이는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만약 몰 상식적인 사람이 예비 시어머니뿐이라면 예비 남편을 믿고 이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이후 몇 주 지나서 제가 예비 남편의 고향으로 초대받았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주말에 한번 와서 식사를 하고 가라고 남편을 통해서 저를 초대하신 거였죠. 그렇게 저는 제 운명의 갈림길을 결정할 만남을 결심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토요일에 오라고 말씀하셨고 저와 예비 남편은 토요일 아침 일찍 예비 남편의 고향인 전라북도로 향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라서 그런지 일찍 출발했어도 아침 9시쯤이 지나자 점점 차가 밀리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장어구이 집에는 점심때가 다 돼야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대체 왜 식당 정규 휴무도 아닌 주말에 절 부르신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식당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남편은 주차를 하기 위해 거의 30분은 주변을 뺑글뺑글 돌아야 했습니다. 식당 주차장이 이미 만차일 대로 만차였거든요. 겨우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가는데 식당에는 일렬로 쭉 선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안에 손님들이 꽉 차 있었어요. 식당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어머님이나 아버님 만날 수도 없겠다. 우리 식당이 원래 평일에도 좀 바쁜데 제일 바쁜 게 주말이야. 여기저기서 점심 먹으러 오거든. 대체 왜 이렇게 식당이 바쁜 날, 바쁜 시간에 날 부른 거지?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그런 제 생각도 모르고 본인 본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아주 잘 된다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말투였어요. 예비 남편이 먼저 인파를 뚫고 정신없이 일하는 예비 시부모님들을 부르기 위해 갔고 저는 이리저리 치이면서 덩그라니 식당 입구 쪽에 남았습니다. 간간히 앞치마를 입고 일하는 예비 시누이로 보이는 사람도 보였지만 너무 바빠 보여서 인사도 할 수 없었어요. 얼마 안 있어 예비 시아버지께서 예비 남편과 함께 나오더군요. 아이고, 식당이 이렇게 정신없어서 어째. 반가워요. 나 상호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지영입니다. 야, 상호야. 너 밥 먹기 전에 손님들 고기 좀 구워서 썰어. 며칠 전에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 3명이 한 번에 그만둬서 사람 구할 새도 없었어. 진짜 직원 수가 좀 적어 보이긴 하네요. 지영아, 잠깐만. 저기 카운터 옆에 의자에 앉아 있어. 나 잠깐만 일 좀 거둘게. 나도 뭐 좀 할까?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여기 앉아 있어. 이거 금방 빠져. 곧 점심시간도 끝나서. 예비 시부모님의 장어구이집은 한 테이블에 직원이 붙어서 고기를 초벌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번에 그만둬서 일손이 모자라다고 하더군요. 예비 남편은 부모님이 정신없이 고생하는 걸 눈앞에서 두고 볼 수 없었고 제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앞치마 두르고 장갑 끼고 집게와 가위를 든 다음에 바로 일을 시작했죠. 꽂아 놓은 보리자루가 딱 그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 있는 카운터 옆에 앉아서 사람이 우르르 들어오고 우르르 나가는 것만 눈치 보면서 보고 있었죠. 근데 저를 쳐다도 안 보던 예비 시어머니가 손님들 계산해주기 위해 카운터 쪽으로 오실 때마다 저를 흘끗 보더니 그러시더군요. 아이고, 얘 편하겠다. 네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은 바빠서 쭈그려 앉을 새도 없는데 넌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고 벌써 상전이다, 상전. 수많은 사람들 소음으로 와글거리는 식당 안에서 그 뾰족한 말은 어찌 그렇게 잘 들리는지 저는 별다른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있던 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아, 여기 있지 말고 저기 화장실 옆에 방 들어가서 누워 있어. 직원들 휴게실로 쓰는 창고인데 너 보니까 좀 누워 있어야겠다. 귀한 몸이잖아.
우리 며느리 평소에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겠네. 아주 편하게 하나 봐. 좋겠어. 예비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가 먼저 일어나서 뭐든 일을 돕는 걸 실험하는 사람 같았어요. 오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하고 제게 계속해서 살이 에이는 눈치를 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았어요. 카운터 구석에 있는 직원용 앞치마를 메고 서빙이라도 도와야겠다 했죠. 직원들이 다 바빠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이 정말 제가 눈치껏 움직였네요. 그나마 가장 간단한 서빙과 테이블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반찬이 몇십 개 있는 쟁반을 몇 번을 날랐는지 모르겠네요. 손님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다 먹은 테이블에 달려가 정리도 하고 또 세팅할 거 나왔다는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튀어가서 음식을 날랐죠. 근데 제 몸을 움직인 건 분명 예비 시어머니의 끝이 없는 독설이었지만 예비 남편도 예비 시아버지도 예비 시누이도 처음 인사드리러 와서 다짜고짜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저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저를 마주치면 흘끗 보고 말 뿐 고생한다, 미안하다, 아이고 오늘 와서 이렇게 고생만 해서 어째? 이런 소리는 전혀 없었어요. 뭐 식당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런 말할 겨를도 없었다고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좋진 않았죠. 시간을 확인할 겨를도 없어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체감상 한 1시간 반은 정신없이 일한 것 같네요. 그때 행주로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먹고 나간 테이블을 닦고 흘린 음식을 주우면서 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사드린다고 격식 차린 불편한 옷 입고 그 위에 앞치마 두르고 일찍 출발한다고 뭐 먹지도 못해서 배는 텅 비어 있고 제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든 주방에서는 서빙 나가라고 외쳤죠. 저는 테이블 정리를 빨리 끝내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구울 장어가 쌓여있는 쟁반을 들고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손에 힘이 풀렸는지 모르고 테이블 쪽에 당도하기 바로 전에 그만 장어가 담긴 쟁반이 바닥에 떨궈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쇠로 된 쟁반이 떨어지면서 낸 소리에 시끄러웠던 식당은 한순간에 정적이 맴돌았죠. 제가 바닥에 쏟아진 장어를 보고 음식을 기다리던 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면서 얼른 죽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데 고막을 때리면서 저를 타박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얘 좀 봐.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왜 음식을 버려 음식을. 아유 죄송합니다. 얘가 원래 이런 일 안 하고 공장에서 일하던 애라 손에 안 익어서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너 빨리 이거 주워서 주방으로 가. 바닥에 아까운 장어 계속 방치할 거야? 저기 있는 걸레 가져와서 바닥 한번 훔치고. 아유, 그러게 왜 도와준다고 설쳐. 그냥 하던 대로 가만히 앉아나 있지. 진짜 바닥에 떨어진 장어 치우면서 저 말을 듣는데 모멸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 그날 일을 돕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서 인사를 드리러 간 손님이었고 식당 일도 계속해서 눈치를 주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돕게 되는데 그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실수 한 번 했다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게 저런 모멸적인 얘기를 하면서 탓하다니 머리통 꼭대기가 화끈하고 달아올랐어요. 아, 손 빨리 움직여. 계속 여기에 널브러져 있을 거야? 이래서 원래 어려서 공부 잘하고 빠릿빠릿한 애들이 일머리도 좋아서 같이 일하기 쉬운데. 아유, 글렀다 글렀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식당 손님들 다 들리게 제게 말을 해도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아버지, 예비 시누이는 와서 말리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텐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손으로 줍던 장어를 바닥에 그대로 던지면서 고개를 들어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작작 좀 하세요. 제가 뭐 여기 일하러 왔어요? 뭐?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저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식당이 바쁘고 계속해서 옆구리 찌르길래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죽어라 일 도왔더니 그 실수 한 번 했다고 아주 신나서 사람을 물어 뜯으시네요. 공장에서 일하는 며느리 싫으시면 그 잘난 공무원 아들한테 이 결혼 반대라고 시원하게 말하세요. 사람 앞에 두고 피 말리지 마시고요. 어머 어머 얘 좀 봐라. 뭘 잘했다고? 제가 언제 뭘 잘했대요? 일 돕겠다고 하다가 실수 한 번 한 걸로 사람을 물고 뜯고 창피 주는 거 제대로 된 어른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직업으로 차별하고 공무원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거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될 거라 예상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 왔네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떨어뜨린 장어값은 치를게요. 저는 카운터 구석에 뒀던 가방을 가져와서 지갑을 꺼내 장어 2인분 값을 바닥에 떨어진 장어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식당에 있던 수십 명의 손님들이 저를 보고 있어도 바닥에 주워 장어를 줍는 것보다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한바탕 소동을 부리고 나오니 예비 남편은 그제서야 저를 따라 나와 가는 저를 붙잡더군요. 지영아,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럼 계속 여기 있을까? 일 돕다 실수 한 번 했다고 사람 쥐잡듯이 잡는 어머님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 내가 가서 말렸어야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고기만 다 구우면 너한테 갈 예정이었고 장어 잠깐 안 굽는다고 세상이 뭐 망하기라도 하니? 아니 그 전에 당신은 그때 고기를 구울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걸 봤으면 고기가 타든 뭘 하든 나한테 왔어야 돼. 나한테 와서 날 두둔해 줬어야 한다고. 지영아, 오늘 당신하고 결혼한 후에 내 미래가 잠깐 보였던 것 같아. 아마 당신은 쭉 어머님이 나 꼬투리 잡아 피 말리면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사과나 할 사람이야. 나 그렇게 살기 싫어. 우리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고. 지영아, 어떻게 이렇게 끝내? 저는 예비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예비 남편이 문을 두들기고 뭐라고 하는 것도 싹 못 들은 척, 못 본 척 했어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죠. 그 후 예비 남편은 제게 수없이 연락을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연락을 받지도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도 찾아가서 제발 지영이 마음 좀 돌려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제가 당신 일하는데 파혼하고 스토킹한다고 폭로하기 전에 그만두라고 했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는 안 가고 제가 자취하는 집에만 찾아왔네요. 내가 죄인이다. 결혼하고 절대로 어머니가 너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예 평소에 시댁과 교류도 안 해도 된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만약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미리 봤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의 주저함도 없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흔들림 없이 어머니의 편이 돼서 할머니의 시집살이를 이겨낼 수 있었어도 저는 제 시댁이 됐을 수도 있었던 그 집안에 제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혼을 해봤자 높은 확률로 혼자 외롭게 말라가겠죠. 예비 남편은 2달을 꼬박 제게 매달렸어요. 몇 번은 분명 출근을 하는 날인데도 제가 일하는 공장 밖에서 기다리고 집까지 따라오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죠. 저 사람이 일은 어쩌고 나한테 오는 거지? 연차를 저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건가 했는데 그냥 일을 안 나갔던 거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제게 와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루는 거의 매일 제가 일하는 곳에 출근 도장 찍듯이 와서 저를 기다리던 예비 남편은 안 보이고 전혀 의외의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파혼을 하게 된 원인인 예비 시어머니가 말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퇴근하는 절 붙잡고 처음 보는 애절한 얼굴로 말을 했어요. 부탁이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가서
빨리 끝내라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잠깐 눈을 흘기다가 금세 눈을 깔더니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 내가 사과하면 우리 상호랑 다시 결혼 준비할래?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미 한참 지난 일인데요. 우리 상호가 정말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다. 너 우리 상호가 매일 일도 안 가고 너한테 와서 있는 거 알지?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사람 일하는 곳으로 민원 넣으려고요. 그것도 엄연히 스토킹이고 괴롭힘인데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영아,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우리 상호 좀 다시 만나주렴. 나 이러다가 내 아들 잃겠어. 걔가 나 안 본다고. 일도 이제 어떻게 돼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참아 볼 수가 있어야지. 내가 미안하다 지영아. 다 내가 무식하고 못나서야. 부모 마음이 그렇잖니. 어떤 사람이 와도 내 자식 상대로 눈에 안 차는 거 나도 그래서 그랬어. 부모 마음을 잘 아는 분이면 저희 부모님 생각해서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됐죠.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너희 결혼만 하면 뭐든 해줄게. 어? 너네 신혼집 구하는 것도 내가 3억까지 지원해주마.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우리 상호 만나주지 않겠니? 제가 돈 때문에 어머님, 아니 그쪽 아들 만났던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이 결혼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파혼한 건 다 그쪽 식구들이 제 가족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가족을 싹 교체할 수도 없는데 괜한 수고하지 마시고요. 제 마음 바뀔 일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수그리고 들어오는 예비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예비 남편에게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당신 어머니 왔다 가셨다. 고개 숙여 사과를 하시는데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제 제발 그만하자. 조금이라도 날 생각한다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당신 인생 살아라. 라고 보냈네요. 그 후에 예비 남편은 저를 찾아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함께 일하는 선임을 통해 그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예비 남편은 계속 한국에 있으면 제가 생각나서 괴롭다고 했다고 해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예전에 미처 가지 못한 유학을 저와 헤어지게 된 계기로 간 거죠. 생각해보면 궁극적인 잘못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닌데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본인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 번째 만남은 제게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냥 내 스스로가 제대로 된 사람이면 실패한 만남도 그저 실패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괜히 사람 보는 눈을 키워서 누굴 만나기보다는 그냥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돼서 홀로 서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만일 제가 그냥 예비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결혼을 했다가는 10중 8구 괴로운 인생이 펼쳐졌겠죠. 지금은 다시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간간히 여행을 다니면서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제 스스로 제 인생 그 자체를 의미 있게 바꾸는 게 빠르고 확실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소심하게 독진 생활을 다짐한 딸 곁에서 지지를 아끼지 않고 힘이 돼주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 이야기를 참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